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의 대학생인 혜진이 살고 있었다. 여름 방학을 맞아 혜진은 오랜만에 도시를 떠나 고향을 찾았다. 마을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몇 년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할머니 댁이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할머니 댁은 작은 산 중턱에 위치한 낡은 한옥으로 어린 시절 혜진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집 앞에 서자 살짝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스르륵 열렸다. 순간 혜진의 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데 누가 문을 열었을까? 혜진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에 쌓여 있지만 누군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듯했다. 거실에는 할머니가 오래전에 사용하던 장식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할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탁자 위에 누군가 최근에 물을 따라 놓은 듯한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혜진은 놀라서 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앞으로 향했다. 할머니 방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들은 모두 할머니와 혜진이 함께 찍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사진 중 하나가 이상했다. 그 사진에서는 혜진의 얼굴이 뿌옇게 지워져 있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혜진은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금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확실히 어느 방향에서 들려오는지 알 수 있었다. 소리는 주방 쪽에서 났다. 혜진은 주방으로 달려가서 불을 켰다. 주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누군가 서 있었다. 흐릿한 달빛 아래 그 모습은 무척 희미했지만 확실히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다. 혜진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인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사라졌다. 마치 안개처럼 자취를 감춘 것이다. 혜진은 급히 집을 나와 밖으로 뛰어갔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에 뒤를 자꾸만 돌아보게 되었다. 다음 날 혜진은 자신이 겪은 일을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집에는 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끼던 고양이가 하나 있었지. 근데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고양이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단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양이가 할머니와 함께 집을 지키고 있다고도 하더구나. 혜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본 것이 정말 그 고양이였던 걸까? 그 후로 혜진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때때로 잠을 자려고 할 때면 그날 밤의 발소리와 창문 너머 그 인물이 떠오르며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 밤의 비밀 역시 영원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추운 겨울밤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공기가 차디차게 느껴질 만큼 겨울은 깊어져 있었고 하늘에서는 가늘게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여행의 목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고 그래서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게 맞아주셨다. 그녀는 나에게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 집은 몇십 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했다. 그 집에서는 종종 밤마다 정체모를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그림자집이라 불렀고 할머니는 그 집 근처엔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며 조언했다. 하지만 도심에서의 일상에 지쳐있던 나는 그 무서운 이야기에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펜션의 따뜻한 침대를 뒤로하고 호기심에 이끌려 그림자집을 찾아 나섰다. 눈 덮인 길을 따라 20분쯤 걸었을까? 나는 이내 나무들 사이로 거무스름한 실루엣의 작은 집을 발견했다. 그 집은 주변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고 눈 덮인 지붕과 창문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녹슨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한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오며 소름이 돋았다. 뒤를 돌아보니 눈 덮인 숲속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주위에는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곳을 떠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끌림에 몇 발자국 더 집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그 순간 창문 안쪽에서 미세한 기척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 창문 안을 보았을 때 내 눈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아무도 없는 방 안, 텅 빈 공간에 그림자 하나가 홀로 서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닌 무언가의 형상이었고 내 쪽을 향해 손을 뻗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는 점차 내게로 다가오는 듯했고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숨을 헐떡이며 숲을 가로질러 펜션으로 돌아오자 그제야 조금 안정이 되었다. 펜션 주인 할머니에게 돌아온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그림자는 그 집에 갇힌 영혼의 한 장면일지도 몰라. 오래전 그 집에 살던 아이가 실종됐고 그 이후로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거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불안감 속에서 제대로 잠들 수 없었다.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날 밤에 그림자가 있는 꿈을 꾸곤 한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의 기억일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따라오는 그림자의 존재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이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내 가슴 한켠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함이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졸업 후 작은 시골 마을에 취직하게 되었다. 신도시 개발과 함께 들어선 신생 기업의 연구소였다. 마을은 작고 조용했지만 연구소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밤만 되면 다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했다. 처음엔 그냥 마을에 오래된 관습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연구소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선배가 술을 한잔하자고 했다. 내가 마을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눈치챘던 모양이었다. 선배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마을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이 마을은 수십 년 전 큰 불행을 겪었어. 낡은 자료를 보면 3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근처 산에서 등반객들이 줄줄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대. 구조대가 매번 수색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 그때부터 밤이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은 산 쪽으로 절대 가지 않게 됐지. 그리고 이상한 소문도 떠돌았어.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와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난 반신반의하며 선배의 말을 들었다. 그저 옛날 이야기려니 생각했지만 선배의 얼굴에서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낮에는 마을 주민들이 친절하지만 밤이 되면 모두가 자신들만의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덧붙였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던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나뭇잎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눈을 들어보니 산쪽 숲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별일 아닐 거라며 발걸음을 서두르던 그때 갑자기 나무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이내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어쩌다 발걸음을 문 쪽으로 돌리고 말았다. 희미한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몸을 돌려 확인해 볼 엄두는 나지 않았다. 어떻게든 숙소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밖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출근길에 어둑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나를 본 선배가 다가와 물었다. 뭔 일 있었어? 나도 모르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해버렸다. 선배는 잠시 말이 없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오늘 밤에 한번 같이 나가보자. 뭐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날 밤 우리는 손전등만을 들고 산 쪽을 향해 걸어갔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가 우거진 깊은 숲에 들어서자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때마침 나무꾼의 소리와 함께 희미한 빛이 사이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순간 빛이 나의 발밑을 비추었고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무언가 반짝였다. 그것은 작고 단단한 물체였는데 주워보니 낡은 은빛 목걸이였다.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려줘. 나와 선배는 있는 힘껏 달렸다. 그 속삭임은 우리 주변을 맴돌았고 불안정하게 떠올리는 불빛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숲을 빠져나와 마을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 속삭임은 뚝 그쳤다. 다음 날 우리는 그 일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들은 우리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이상하게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마을에서 지낸 남은 시간 동안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았다. 그 목걸이는 연구소 책상에 숨겨두고는 했지만 가끔씩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면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곤 했다. 밤마다 마을에 울려 퍼지던 소문이 이제야 이해가 됐다. 마을은 여전히 밤이 되면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날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귀신이 나오는 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사람들이 이사한 새로운 집이나 여행 중 묵은 낯선 숙소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제가 하나의 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친구들과 나는 모처럼 여유를 내어 시원한 산속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산세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한적한 마을에 있는 작은 펜션을 인터넷을 통해 예약했다. 사진으로 본 펜션은 매우 아늑하고 평화로운 곳처럼 보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계획했다. 도착한 날 펜션 주인은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였다.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특이하게도 입구에 들어설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던졌다. 자세히 말해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그는 대답 대신 쓸쓸한 미소만 지어 보였다. 그리곤 펜션 내부 안내를 마치고 뒤돌아섰다. 첫날은 여정의 피로를 풀기 위해 술도 조금 마시고 다 같이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었다. 방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고 나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 빠져 잠에 들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나는 어두운 숲을 걷고 있었다. 어디선가 내키지 않는 서늘한 공기가 다가오며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귀에 아주 가깝게 들렸다. 고개를 돌렸을 때 멀리 헝클어진 머리를 하나얀 소복의 여인이 나를 써야하고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검고 깊어 보였다. 깜짝 놀라 깨어난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꿈이라며 스스로를 한심시켰다. 다음 날 거실에서 만난 친구들도 잠을 설쳤다며 비슷한 기이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우린 농담 삼아 유령의 숙소가 아닐까? 하며 웃어넘겼지만 서로의 굳어진 얼굴에서는 불안감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이튿날 밤 더욱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다. 잠을 자던 중 방 한쪽에서 문득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렸다.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누구도 그 시간에 방을 나가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 방에서 얼어붙어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 발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결국 새벽까지 서로의 방에서 한참을 두려움에 떨다가 해가 뜬 후에야 모두가 모여 전날의 일을 서로 확인했다. 누구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더구나 한 친구가 이야기한 것은 섬뜩했다. 그는 새벽에 반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의 방 창문 너머로 누군가 손을 떼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창문은 2층 높이에 있었다. 결국 우리는 짐을 싸고 일찍 숙소에서 떠나기로 결정했다. 주인 할아버지에게는 죄송했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물기는 힘들 것 같았다. 떠나는 길에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다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가 말하기를 그 펜션은 과거에 화재가 난 적이 있고 그로 인해 몇몇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단다. 이후로 종종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미안한 두수리에게 숙박비를 돌려주며 자신도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는 숙소를 떠나며 그 장소에서의 기묘한 경험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묻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산속으로 여행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 뒤로도 종종 그때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우리는 멀쩡해 보이지만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한 그런 장소를 피하게 되었다. 운이 좋게도 그때 이후로 그런 무시무시한 경험은 없었다.